지난주엔 한파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번 주엔 미세먼지로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더 심해진다니까 마스크 챙기시고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5선의 비박 라인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일단 필리버스터 철회를 하고 내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걸 보면 출발은 좋아 보이는데요. 네, 서울타임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락밴드 U2의 보컬이자 또 사회운동가인 보노를 만났는데요. 김정숙 여사는 어제 공연도 관람했다고 하네요. 음악 전문 기자와 이번 만남의 의미 짚어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 먼저 해야 돼요. 네. 네, 일요일 새벽에 손흥민 선수 경기 보느라고 잠 설치신 분들 많은데 진짜 원더골이라고 하네요.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보셨어요? 네, 저는 그 생방송 못 봤고요. 네. 나중에 봤어요.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갔더니 손흥민 골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골을 넣나 보다 해서 다 봤는데 대박인 아니야. 거예요.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와, 뭐 이게 인생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딱 손흥민 선수가 잡았잖아요, 공을. 자기 진영, 그러니까 토트넘 진영 페널티 그 에러디에서 잡아가지고 달리는데 저는 가다가 뭐 패스할 줄 알았어요. 그냥 몰고 갔잖아요. 이러다가 골까지. 그러니까요. 그 번리 수비수도 이러다가 그냥 놓친 것 같아요. 보셨어요, 정상근 기자? 저도 그 골 장면만 따뜻해서 봤는데 저는 7m를 뛰기도 힘들거든요. 70m나 근데 공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뛸 수 있다는 게 정말 뭐 개인적으로는 좀 믿기지가 않는 그러니까요. 일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 빠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운전면허 딸 때 막 S자 코스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코스가 있는 듯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대단하다 짠 싶었죠. 것처럼.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잘 맞나 봐요. 손흥민 선수랑. 무리뉴 감독이 뭐 인터뷰할 때 막 굉장히 칭찬 많이 했잖아요. 근데 무리뉴 감독이 취임하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수비 부담이 더 커져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팬들은 별로 이렇게 별로 크게 좋아하진 않는다. 이것도 수비하다가 거기 있다가 공을 잡아서 몰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전화위복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뭐 궁합은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좀 화보 같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옷 입는 것도 생긴 것도 그렇고 막 인터뷰할 때 말로는 이길 사람 없어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감독 중에서는. 근데 손흥민 선수 칭찬하고 막 이러는데 왠지 기분이 좋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그 무리뉴 감독이 오늘 골 이전부터도 내 아들은 손흥민을 손나우드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손흥민 플러스 호나우드라고 불렀다라는 건데 말은 끝내줘. 여기서 이제 손나우드가 진짜 손흥민 선수가 진짜 손나우드 같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호나우드는 과거 축구 왕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브라질 간판 공격수. 지난번에 우리 상하마 갖고서는 배신하고 때렸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아니고 브라질 선수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득점왕에 오르면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끌었던 그런 선수를 말하는 거죠. 유명하죠. 사실 축구 좀 오래 본 분들이면 다 알죠. 가장 천재성은 가장 최고였던 선수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저는 또 놀랐던 게 뭐냐면 인터뷰할 때 너무나 겸손한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정말 인터뷰나 PR은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운이 좋았고 원래 패스하려고 했는데 패스하지 못해서 가다가 뭐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겸손함을 표출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진짜 외신들 극찬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뉴욕 타임즈도 이 손흥민 선수가 몇 번의 볼 터치로 얼마나 갔다 막 이런 좀 자세한 것까지 좀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또 그 잉글랜드의 게리 리네커라고 그 레전드 선수가 있어요. 이 분이 개인이 만든 위대한 골이다, 이번 시즌 최고의 골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아일랜드의 전 축구 선수 이 토니 카라노, 이분이 이제 역사상 최고의 개인골 5개를 선정했는데 그 진짜 기라성 같은 축구 그 선수들 중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3위. 어제 골이 그렇게 올라갔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 얘기하면 끝까지 갈 것 같아. 그리고 미국의 한 스포츠 테마 티셔츠 전문 업체에서 하루 만에 손나우드라고 새긴 반팔 티셔츠를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나우드라고 빨라요. 장사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야. 다 몰려가서 인터넷에서 주문할 것 같은데요. 이 얘기 계속하면 안 될까요? 계속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들어온 소식이 많아갖고 뭐 이렇게 소식이 많지? 오늘따라.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정말 이렇게 좀 팍 시원하게 뚫어주는 소식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 당선됐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대화를 하려는 물꼬를 좀 튼 그런 기분은 좀 듭니다. 일단 오전에 취임 일성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오늘 당장 공수처법, 선거법 예산안 가지고 오후에 협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찾아가서 오늘 당장 예산안 지금 추진하려는 거 당장 스톱해라. 4+1 그거 안 된다. 다시 협의하자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당 반드시 내년 총선 필승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내년 총선 필승의 승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필리버스터 처리를 했고 그리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오늘 낮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네. 3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처리하겠죠. 오늘 본회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처리한 다음에 민생법안 199개 다 네. 걸려있는 필리버스터 처리하고 민식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 비쟁점 법안들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대표들이. 네네. 근데 난관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하. 오후 4시부터 의총이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이제 경론이 않았군요.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론까지?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해서 또 이 보면 199개 법안 중에 유치원 3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글쎄 뭐 그런데 새 원내대표 오자마자 이제 내놓은 아닌데 그렇게 뭐 반대를 할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되면 필리버스터를 처리를 하고 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가 네네. 되면은 저쪽에서는 또 선거법 공수처법 이거는 패스트트랙 내일 상정 안 한다라고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민주당에서는 이 쟁점 법안들을 내일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하지 않겠다. 대신 이제 한국당에서 협상에 나서면은 같이 좀 얘기를 해보는 거고 네네. 그게 그게 안 되면은 뭐 야 4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같이 이제 임시국회를 열 수가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그 4+1 정당이 뭐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일단 한국당이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심재철 의원이 비박 라인이라고 잠깐 제가 소개를 드렸단 말이에요. 네. 뭐 유기준 의원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비박 라인의 심재철 의원이 새 원내대표가 됐다. 이거는 뭐 어떤 뜻인가요? 한국당 의원들이? 근데 언론에서는 이 황교안 그 대표에 대한 견제용, 이 황교안 대표가 읍참 마속을 했는데 이 마속을 다시 데려온 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이런 너무 이제 독주를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비황들을 또 결집하는 뭐 그런 효과를 노려서 이 심재철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데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심재철 의원이 파트너로 이 김재원 정책위 의장을 네, 맞아요.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김재원 의장이 또 친박이기도 하고 또 친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좀 비토 의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한편에서는 들고 네. 뭐 근데 일단 이 뭐 관련해서 또 다른 분석들이 있는데 이 심재철 의원이 지금 6선 중진이란 말이죠. 네, 5선이죠. 네, 5선 중진인데 이 최근에 이 초재선 의원들이 뭐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라는 말은 있지만 어쨌거나 이 중진 의원들을 좀 내려오라라고 한 상태에서 네. 좀 중진 의원들의 마음이 좀 그쪽으로 좀 쏠린 거 아닌가. 네, 그런 얘기도 좀 그렇군요. 있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김재원 의장 얘기하셨는데 네네. 아까 인터뷰 뭐 하는 게 좀 나왔는데 뭐 과거에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다. 네. 이 얘기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내대표 정책의장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욕실에 노끈을 놓아두고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을 네. 고려했다라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투명인간처럼 살면서 주위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가 낙서 하나 발견했다. 낙서를 보니까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누가 내 편이 돼줄까? 저는 그때 너무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던 거다. 제가 제 편이 돼주지 않으니 아무도 제 편이 돼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감성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럴 때 의총장이 좀 조용해지면서 네네. 나경원 의원도 눈시울을 붉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 식당이 어딜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런 글이 낙서가 있었다는 데가. 네. 그러니까 이 우리 당 혁신 얘기하면서 네네. 회초리만 든다고 하는데 그러지 네. 말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주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아하. 거예요.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도 국회법을 개정해서 바꿔가지고 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좀 어필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김세연 의원이 네. 오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다른 행사가 있어서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라는 건데요. 왜냐? 강석호 원내대표 후보가 1차 투표 때 28표를 얻었습니다. 네네. 근데 김선동 후보가 28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심재철 후보가 39표를 얻었는데 28표가 동률 나와가지고 결선에 3개 조가 함께 올라간 거예요. 세 후보가. 그래서 표가 갈렸다. 김세현 의원이 있었다면 강석호 의원한테 표를 줬을 테고 그러면 강석호, 심재철 두 의원 간의 대결이 됐으면 결과 모른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연히 다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여기 겹치면 필연이니까 네. 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새로운 원내대표 심재철 의원 당선됐으니까 조금 더 일을 하는 지금 거의 다 끝났지만은 어쨌든 일을 하는 국회를 좀 기대를 유종의미.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잠깐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혁 의원들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는데 네. 지금 당적 정리를 안 했다. 탈당하지 않고 그냥 선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가능하다고 해요. 현재 네. 법상. 그래서 어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국회에서 열었는데요. 네네. 변화와 혁신이라는 가칭으로 당 이름을 정했습니다. 우선 11일에 국민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당명을 정할 예정이고요. 어제 발기인 대회를 보면 딱딱한 양복 대신 뭐 청바지나 밝은색 니트 차림, 또 젊음과 새로움을 강조하면서 뭐 그러니까 후드티 입고 오신 분도 있고 자유롭게 오셨더라고요.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하태경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 정당이 가진 잠재력, 확장성으로 청년과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그러니까 청년의 모습으로 가겠다 그 뜻을 어제 복장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죽음의 계곡을 건너서 새로운 보수를 재건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그거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합류하느냐 마느냐. 네. 이 발기인 명단을 보니까 그 안철수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 권은희 의원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발기인 명단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역시 이 안철수 의원 측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 김도식 전 비서실장이 어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이 변혁 신당에 12월 합류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네, 선을 딱 그었습니다. 하태경 위원장이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12월 합류설 이거를 하태경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문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안철수 전 의원이 뭐 12월 중에는 입장 정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일축을 한 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김도식 전 실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현재 이제 해외 현지 연구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혁 신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또 그럴 여건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물밑 작업이라든지 서로 간에 오가는 거라는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건가요? 뭐 사실 뭐 오래전부터 안철수 전 의원 측 뭐 의중이 어떤 거다 얘기는 좀 많긴 했는데 결국 안철수 전 대표 측이 직접 입을 열지 않으면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좀 이어졌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총선에서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른미래당 그 변혁 모임이 성공하려면 인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빠지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주인가요? 김미경 교수가 서울의 행사장에 왔을 때 기자들이 안철수 의원 언제 와요? 그걸 계속 물어본 거예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바른미래당 이 변혁 모임이 성공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관건이 안철수 의원이지 않을까. 인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다음 소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는데요. 잠시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첫 출근입니다. 소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명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안심하시는 것,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축하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 전달 받으셨습니까?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 네. 것이냐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번 첫 지명 받았을 때도 관련 네네.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미애 이 지명자 그 후보자에 대한 생각은 확고한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나오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가겠다라는 생각, 또 국민을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과 어쨌든 추미애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네.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을 뭐 지휘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면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좀 선을 딱 긋는 듯한 좀 느낌이 들었는데 네네. 처음에 기자들이 뭐 호흡을 어떻게 맞출 거냐 윤석열 총장하고 뭐 그 질문도 그렇고 이번에도 뭐 윤석열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뭐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다라고 이 얘기를 한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좀 대등한 관계에서 좀 보는 듯한 그런 질문이었다면 추미애 그 후보자가 단칼에 이거를 자른 거죠. 호흡 맞출 관계가 아니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이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도 이 검찰은 분명히 이제 법무부 장관 아래에 있는 조직이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말을 아끼는 느낌도 있기는 해요. 네. 네. 뭐 아무래도 앞으로 좀 산적한 일들이 많으니까 미리 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새어나가는 게 또 좋지는 네. 않을 것 같아서 말을 아끼는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 뭐 들어온 속보인데 예산안을 보고 일단 예산안 선합의를 전제로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기로 네. 방침을 세웠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안을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두 가지 사실은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근데 사실 지금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유재수 전 부시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인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뭐 청와대 인사들 지금 줄줄이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 지난주에 네. 김경수 지사를 또 비공개로 소환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뭐 검찰에서는 뭐 다르게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윤건영 실장 그리고 김경수 지사, 뭐 천경득 행정관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까지 일종의 이제 텔레그램으로 좀 얘기를 네. 나누던 사이라는 보도가 좀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이 검찰에서는 그 텔레그램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소환한 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까지 이제 지난주에 비공개로 좀 소환을 했으면은 지금 이제 남은 상황은 이제 조국 전 장관만 남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 측에서는 뭐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검찰 진술을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인걸 전 특감반장 그리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선 민전비서관 모두 소환돼서 조사받았고 조국 전 장관이 시켰다. 당시 민정수석일 당시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부 손가락이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뭐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조 전 장관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그 아내 정경심 교수 관련된 조사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다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도 부인하면서 아니 이제 묵비권 진술을 행사를 하지 했죠. 않으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세 사람의 손가락이 세 사람이 지목하는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란 말입니다. 네. 여기서 묵비권 행사한다? 이거면 나중에 더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법적으로 법조계 굉장히 불리하다고? 의견은.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할지 정말로 전화 온 사람이 누군지 윗선이 누가 있었는지 이런 걸 얘기할지 안 할지 이런 조국 전 장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거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네, 수사 과정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지금 빠른 속도로 굉장히 진행이 된다 보니까 아마 뭐 곧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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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핫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소식부터 먼저 가야죠. 트럼프 대통령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거 하루 종일 어제 뭐 그냥 난리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는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에 개입을 원치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경고 메시지를 일단 보냈는데 다음 날 또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적대적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이제 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거죠. 이게 아마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네. 거기 서해 그걸 이제
이제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라고 그렇습니다. 밝혔잖아요. 네네. 뭔지는 정확히 얘기를 안 안 했지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거 관련해서 나온 얘기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적대적 방식의 행동이 뭔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북 외교 성과로 거듭 내세워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명시한 적은 없지만 미국으로서는 일종의 레드라인이나 마찬가지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 정국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훨씬 더 좀 어려워진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기감을 공략해서 입장 변화를 끌어내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이제 북한이 반응을 내놨는데 김영철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제일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에 대해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 측에서 말한 대단히 중요한 시험, 네. 중대한 시험이 뭐냐라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마도 뭐 ICBM 발사를 위한 고체 연료를 기술을 완성한 게 아니냐. 네네. 지난 10월에 SLBM 발사가 있었거든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그때 이제 고체 연료 기술을 가지고 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미국 측에서 신경이 쓰이는 액체 연료랑 고체 연료는 또 다르니까요. 완전 차원이 네, 다르니까요.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게 그러니까 네. 미국 측이나 우리 측의 정보망에 안 걸릴 수도 있게끔 발사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정신이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네. 탄핵 절차 지금 이제 거의 소환 그 탄핵안을 지금 이제 하원에서 쓰고 있고, 네네. 그리고 내년 재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 문제에 여기 뭐 이것저것 신경 쓰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타격을 입히면 그때는 네. 또 용서하기 또 힘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김 위원장이 영리한 사람이다. 뭐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약간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 길을 열어놓는 그런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한 연구소에서는 이 카지아니스가 조금 그래도 지한파예요. 약간 한국 측에 좀 이렇게 유리하게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긴 한데 네. 해리 카지아니스 그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탄핵 문제만 좀 종결이 되면은 네. 북한 이슈에 좀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백악관 고위 당국자에게 물어봤대요. 탄핵 문제가 끝나면 그렇게 대북 협상의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그 당국자가 분명해 보인다라는 답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당국자가 북한의 현재 행위는 북미 관계의 새로운 위치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ICBM을 발사한다면 정말 실수가 될 것이다 라면서 또 다른 백악관 고위 당국자도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글쎄 이게 뭐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뭐 민주당 지금 뭐 유력 대선 후보들이 북한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네. 뭐 아무래도 국내 이슈 위주로 선거가 돌아가기 마련이니까 그래도 대충 그 스탠스를 보면은 일단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사실 북한에 대한 신뢰는 많이 없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또 많이 바이든 떨어져 대통령 있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약간 대척점에 서야 네네. 되니까 대화는 이어나갈 수 있을 수 있어도 트럼프처럼은 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교 얘기를 전략이 하고 있죠. 실패했다. 이렇게 바이든 부통령이 또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바이든 캠프 측은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조금 두고 보도록 하죠. 12월이니까 뭐 좀 일이 있지 않을까. 네. 좀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두고 보도록 하고요. 네, 홍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홍콩 그렇죠. 이야기는. 네. 네. 이제 홍콩에 벌써 시위를 한 지 만 6개월이 됐네요. 오늘로 6월에 했으니까. 6월 9일부터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홍콩 도심에서 그걸 앞두고 또 세계 인권의 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기념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 추산으로 80만 명이 참가를 해서 센트럴까지 행진을 하기도 했는데요. 홍콩 경찰이 7월 21일 이후에 민간 인권 전선이 주최하는 대규모 행진은 불허했었거든요. 근데 4개월 만에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달 24일에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둬서 조금 네. 달라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위대는 여전히 5대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시위대 네네. 폭도 규정을 철회해라, 행정장관 직선제를 해라 뭐 이런 등의 그래서 여전히 5대 요구를 계속해서 요구를 어제 외쳤습니다. 근데 이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했었던 많은 네. 홍콩 사람들 지금 뭐 대만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200여 명 이상이 어허.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5천 명 이상이 지금 현재 체포가 됐어요. 6월 이후로. 아이고, 그리고 많이 수백 명이 됐네요. 기소가 됐는데 그중에 200명이란 얘기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건데 왜냐하면 부당한 재판 과정에 대한 공포 우려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체포 후의 성폭행, 고문과 학대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벽돌을 던지는 행위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시위대가 알고 있다. 이렇게 아. 시위대 변호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시민들이 홍콩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데 지금 홍콩 시위대가 대만으로 피신하는 걸 돕고 있는 비밀 네트워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홍콩 시위 관광 상품? 네, 장기화되면서 그 상품이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마이클 창이라는 사람이 이 상품을 만들었는데 시위 현장을 방문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소개를 보면 누구나 환영하지만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런 경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시위의 중심지를 방문해서 직접 시위 현장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참여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미국인 아니면 영국인인데 가끔은 홍콩인들이 참여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홍콩의 현 상황 네. 이런 것을 뭐 좀 더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정말로 그냥 돈을 벌기 위한 거라면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뭐 누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리를 그렇습니다. 주장하기 위한 시위인데 누구한테는 또 관광거리다 이렇게 네네. 따지면은 좀 불편한 감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좀 위험한 곳에 이런 걸 이렇게 주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이걸 돈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이 그렇고 안전을 지금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위가 최근에 굉장히 격화됐었잖아요. 네네. 실탄 발사도 있었고 했는데 어느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걸 제가 갖고. 예전에 예루살렘 네.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그 팔레스타인 지구로 들어가는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네네. 거기를 한번 이제 구경을 간 거예요. 네. 가갖고서는 퇴근할 때쯤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 그쪽을 지나가고서는 팔레스타인 지구로 들어가는 모습 이러고 왕위를 보는데 네. 그 중에 일행 한 명이 좀 개념이 없었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 웃으면서 네네. 그러니까 지나가던 팔레스타인 사람이 한 네. 명이 이게 재밌니? 그러고서 지나가는데 제가 찍은 거 아니지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게. 네네. 그래서 우리가 투어리즘, 뭐 관광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가끔 자제해야 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조금 드는 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네. 그리고 대놓고 비난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 조심스럽지 않아 생각이 들어갖고 그렇습니다. 지적을 해봤습니다. 아우 그 팔레스타인인의 한마디는 참 울림이 크네요. 그러니까요. 예, 누구한테 관광 상품은 아니죠,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조금 재밌습니다. 네, 국제 미술 장터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12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에 팔린 바나나 예술 작품을 한 행위 예술가가 먹었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12만 달러에 판매가 된 작품인데 바나나 한 개를 그 테이프로 벽에 그냥 붙여놓은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행위 예술가인 데이빗 다투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관중들 앞에서 배가 고프다 이러면서 먹어 없앴다고 합니다. 예술 작품은 네 그렇습니다. 1억 원이 넘는데 이탈리아 예술가인 카텔란이 만든 코미디언이란 작품이었는데요. 그 세계 무역을 상징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며 고전적인 유머 장치라는 평가를 받았던 1억 원짜리 작품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갤러리 측은 이 행위 예술가가 작품을 파기한 게 아니다. 바나나는 발상이었다라고 하면서 바나나를 먹은 지 몇 분 만에 이 벽에 새로운 바나나를 그냥 또 붙여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억 원의 바나나가 어떻게 팔리지 싶으실 텐데 왜냐하면 바나나가 썩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까매지면 그래서 구매자들은 뭘 받지 했는데 작품 자체가 아니라 작품에 딸려오는 정품 인증서를 산 거라고 그래요. 정품 인증서. 인증서가 1억 4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재밌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으로 지금 끝났고.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저 바나나. 그렇습니다. 테이프 하나로 그냥 회색 테이프로 벽에
그냥 바나나 한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오묘하네요, 의미가. 그래서 세계무역을 상징하고 그걸 좀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배가 고파서 먹은 행위 네, 예술가도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네, 발상도 대단하고 이거를 행위 예술로 승화한 그 예술가도 마르셀 대단하고. 디상의 그 변기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아, 행위 예술. 이 바나나를 만든 그 작품 전시가가요. 네. 그 18K 황금으로 만든 변기 아메리카를 9월에 공개했는데 이것도 75억 원의 가치가 있었는데 우와. 전시 이틀째 날에 도난을 당해서 황금 변기 도난이라는 기사가 굉장히 크게 떴었거든요. 오. 아직도 못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만들고 좀 재미있고 좀 독특한 작품을 많이 만드는 그런 예술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바나나 네. 배는 안 고프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네, 지금까지 전전 웨싱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